안녕하세요. 11번 판례는 아주 간략한 판례입니다. 사실 이 검사들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 법원이 결정한 것을 검사들이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위헌적 조치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법원이 열람 등사, 열람하고 등사를 하라라고 허용 결정을 했는데 증거 개시와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열람은 허용하는데 이렇게 등사를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사 거부 행위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에서는 불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서 불복을 허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열람 등사 청구권을 침해했다 해서 위헌적 조치다 해서, 바로 법원이 한 열람 등사 허용 결정에도 수사서류에 대해서 열람 등사 신청 부분에 대해서 등사만을 거부했다. 이것은 바로 공정한 재판, 그다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 위헌적 조치다라고 하는 것. 이 검사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그런 판시이고요. 다음 판례 가겠습니다. 이 12번 판례는 우리가 전문심리위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찾아보기 어려운 판례인데, 이 판례 때문에 전문심리위원회 제도가 당분간 국가시험에서 출제될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전문심리위원과 관련해서 특별히 당사자의 참여와 관련한 조문은 명확히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린이집에서 애가 집에 와서 그래요. 이제 장구핀, 이제 장구 모양의 핀인데 선생님이 자꾸 그걸로 찌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서 엄마가 이제 고소를 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유아의 진술을 듣는 데는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하나 전문 심리위원으로 지정했는데, 문제는 뭐였냐, 이 애를 불러다가 물어보는 과정에서 바로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당사자들이 바로 가해자로 됐던 피고인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 당사자의 참여권도 당연히 보장되고, 이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아이에게 질문해서 장구핀으로 찔렀다, 이런 진술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찌른 것 같다, 전문심리위원이 공판정에서 의견 진술을 하죠. 근데 그 의견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시입니다. 그래서 형사재판 담당 법원은 전문심리위원회의 각 규정들을 지켜야 되고, 이를 준수함에 있어 어떤 적법 절차를 강조하고 있는 헌법 12조 1항을 고려했을 때 전문심리위원과 관련된 절차 진행 등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정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 당사자의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증거로 쓸 수 없다. 전문심리위원회 의견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시입니다. 밑에도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바로 일명 장구핀으로 찔렀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심리위원회 지정되는 단계의 설명, 의견, 대상 내지 범위를 정하는 과정,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 즉 당사자의 참여 기회를 부인하였다는 점에서 전문심리위원회 의견에 증거 능력을 부정한 사안입니다. 자, 13번 판례로 가겠습니다. 13번 판례는 여러분들이 요거 아시죠? 공소 제기 후에 참고인을 조사해서 검사가 검찰청으로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진술서로 작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증죄로 해서 피신조서로 작성한 사안들이 다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공직 반땅을 침해한 위수중이다. 그래서 증거동의가 없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증거동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이런 판례의 내용은 처음에 앞에 그 부분을 다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바로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한 다음에 곧바로 항소심 공판기일의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항소 제기 후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동의를 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은 나중에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 이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 신문의 기회를 부여했다 하더라도 증거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원래
증거동의는 반대신문권 포기제도. 그러면 반대신문을 충분히 했으면 이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안 된다.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증거동의가 표명되지 않은 이상은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하였다 하더라도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진술번복조서의 증거 능력의 연장선에 있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어서 거의 예제가 있는데 예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14번의 공소장 변경과 공소시효의 완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완제 변기를 공부를 했어요. 완제 변기라고 하는 것은 공소장 변경이 있게 되면은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변경된 공소 사실. 그래서 완성 여부는 여기 완성 여부는 공소 제기시 완제. 그 다음에 변경된 공소 사실을 법정령을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공직선거법은 약간의 특수성이 좀 있어요.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운동 전후로 범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은 선거일 다음 날부터 공소시효가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정확히는 이제 계산할 때는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든요. 다음 날부터 기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6월을 경과하면서 완성하는데 바로 공소장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완성 여부는 공소 제기시가 기준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조금 선거법에 공직선거법의 특수 상황이 있긴 있는데 완제 변기라고 하는 기본적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판시입니다. 자, 그 다음 15번 판례로 넘어가서 원래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 부본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을 하게 됩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근데 이 즉시 그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해야 된다. 변호인이 없는 사건에서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송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를 송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공판 절차를 진행해도 법령 위반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방어권이나 변호권 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앞선 사례에서 제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곧바로 위법한 게 아니라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피고인이나 어떤 피고인의 방어권 혹은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공소장 변경 신청서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 다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보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 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이 결론까지도 해놔서 보세요.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분을 송달하지 않았지만 절도범행의 일시를 바로잡거나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특정하는 정도에 불과. 피고인이 또한 범행 모두를 인정했다. 특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면 이렇게 어려웠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판결에 영향이 없다. 이런 식의 지문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다 여기 밑에 이 지문을 해놨는데 이 밑에 지문까지 바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공소사실 기재 중에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것, 자 범죄사실의 기본 요소는 아니래요. 그래서 다소 다르다 해도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칠 것을 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 시일이 시간적 간격이 길고 범죄 인정 여부에 중대한 관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중대한 관계가 있다. 이건 표현으로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피고인은 이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인 피고인이 이 신도, 여신도에게 강제추행을 했다라고 하는 여러 건의 것 중에 바로 특정 사실은 피고인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외국에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에 있는 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무죄로 내린다. 이 부분은 일자를 변경한다든지, 사실은 이런 강제추행 행위와 관련해서는 행위별로 일죄이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 해외에 있었다, 체류 중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판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 영장 위수중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항상 우리가 공무원의 서류, 비공무원의 서류도 2007년 12월 12일에 일단 서명 날인, 기명 날인 또는 서명, 이렇게 해서 서명으로 이제 대체할 수가 있게 해놨죠. 근데 반드시 이 판결문하고 각종의 영장, 이 부분은 서명 날인을 강제합니다. 이 서명 날인을 강제하는데, 다시 말해서 도장도 찍혀 있어야 되고 또한 자필로 서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타이핑만 해서는 안 되고. 근데 이제 이 사안은 무슨 사안이냐면 자필을 썼는데 도장을 안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 영장. 기본적으로 위수중에 해당하겠지만, 여러분, 위수중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 위반으로서 곧바로 배제되는 게 아니라 이 형량을 통해서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만 배제되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영장에 기초해서 수집한 증거,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닐 수도 있다,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결론으로 내주면 돼요, 이 경량을 통해서. 그래서 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인데 당사자의 통지, 당사자의 참여, 이런 것들이 아주 철저하게 잘 보장됐어요. 근데 딱 하나만 날인이 누락, 도장이 안 찍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 경영상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판시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소권 회복 청구와 관련한 건데, 이 판례를 기준으로 이제 상소에서 몇 개 시험에 나온다고 치면은, 항상 상소는 최근 시험에서 최근 판례가 엮여져 있는 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최근 판례와 관련해서 이 상소권 회복 청구에 대한 판례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상소권 회복 청구는 여기 사유가 종지한 날, 사유가 끝난 날이에요. 상소 제기 기간의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 그래서 상소권 회복 청구는 상소와 동시에 하고 상소와 같은 방식. 실무에 있어서는 서면에 첫면이 상소권 회복 청구서,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상소장을 붙여요. 그래서 함께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당한 상소 제기 기간 7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불출석한 가운데 1심 판결이 선고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는데 피고인이 별건 구속돼 있으니까 이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와 이유서를 송달을 했다. 그러면 자, 피고인이 알았을 때 최소한 바로 소송기록 접수 통지와 이유서 등을 송달받아서 판결 선고일자 이런 것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그 대상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사유가 종지되었고 그날로부터 상소 제기기간 7일 이내에 상소하지 않으면 상소권 회복 청구도 불가능하다라는 판시예요.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19번 판례는 이거 안 내면은 출제자로서 자격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판례. 별표를 한 5개 해도 좋아요. 이것은 수년간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일단 사법경찰 관리가 이런 판례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현행범을 체포한
사법경찰관리의 증언은 여느 목격자와 동일하다. 동일해서 그냥 증거로 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 판례가 매우 중요한 판례였어요. 예전에는 사법경찰관리의 목소리만 들어가면 312조 3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서 증거로 쓸 수 없다.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현행범을 체포한 사법경찰관리가 나왔을 때 여느 목격자와 다름없어. 그 증언은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안은 이제 뭐냐라고 하는데 바로 현행범을 체포한 사법경찰리가 있어요. 이제 P는 사경관이고 Q는 사경리인데 이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을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압수를 하는데 이제 P가 일정한 증거들에 대해서 압수조서를 이제 받습니다. 몰카 촬영을 하니까 휴대폰을 임의 제출 받아요. P가 이제 임의 제출 받으면서 이제 사진 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수를 하면서 사진 촬영을 한다.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해서 보통은 우리가 압수조서를 작성할 때 이런 촬영한 것을 첨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진 촬영을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Q의 목격 진술을 녹음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Q의 목격 진술은 압수조서에 첨부된 이 목격 진술을 어떻게 볼 거냐. 바로 그냥 이 Q의 목격 진술은 여느 목격자와 다르지 않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로 일단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누구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사경 P한테 얘기를 했죠. P가 녹음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312조 5항에 따라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로 봐버립니다. 그냥 이 녹음 자체가 피고인 아닌 자가 사법경찰관 앞에 진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이렇게 해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로 봐서 그럼 312조 4항이 적용될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임의 제출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를 불문하고 이건 별도의 증거가 된다. 임의 제출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한번 보시면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압수조서상의 범행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법경찰 관리가 이를 묘사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렇게 도망갔는데 뭐하고 내가 가서 하고 이걸 훔쳤습니다. 내가 그걸 봤어요 라고 했다. 이러한 것은 312조 5항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바로 또 이것도 좋아요. 압수 절차가 적법했는지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가 된다.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보니까 압수조서 휴대전화기 압수조서를 보니까 2018년 3월 26일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소매치기 및 성폭력 지하철 예방 검거를 위한 비노출 잠복 근무 중 검정 재킷, 검정 바지, 운동화를 착용한 20대 남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여성을 쫓아가 뒤에서 밀착하여 휴대폰을 넣어서 신체를 촬영했다. 이걸 이제 목격을 하고 가서 잡은 거죠.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면서 압수조서를 작성한 사경 및 사법경찰서의 각 기명날인도 들어있다. 이랬을 때 바로 압수 경위란에 기재된 상계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범행을 저지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겨 있는 것. 312조 5항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 제출 자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별개의 독립된 증거고 또한 나중에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될 여지도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이것은 이제 별거 옛날부터 있었던 판례예요.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임의 제출을 할 수 있다. 영장주의 예외 216에서 218조까지 6개의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하나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중첩 적용될 수 있고, 그러면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이 휴대폰을 임의 제출 받을 수가 있고, 임의 제출의 요건을 갖춘 이상 적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 지문도 똑같이 이 판시상을 했으니까 이 지문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흥미로운 판례입니다. 자,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20번 지문은 결론은 뻔해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뿐 아니라 정당하지 못한 증언거부권 행사도 3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하는데, 뒤에 가면 약간의 함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함정까지 함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좀 위로 올려주세요. 밑에 이 판례 중에서 밑줄 그은 부분. 자, 바로 다만 이렇게 얘기해서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게 들어가면 314조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한 증언거부인데 피고인이 증인을 꼬드겨 가지고 증인에게 뭐 돈을 준다든지 혹은 증인을 협박해 가지고 증인이 공판정에 와서 증언을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건 나쁜 놈이잖아요. 피고인이 매우 나쁘고 자기가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해 가지고 증거 능력을 없게 만든다. 이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고, 이건 형사사법 정의에 비추어서 증거로 반드시 써야 된다. 그래서 이 표현이 일단 하나 들어가 있어요.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 거부를 초래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제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표현 하나 해놓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나머지에는 원칙적으로 그렇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문을 한번 보시면 예제 가겠습니다. 예제를 좀 바꿔놨어요. 그래서 비록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 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더라도 이게 없으면, 자, 수사위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314조 그 밖에 이해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때문에 이게 틀렸어요. 앞에 말했듯이.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은 정당하지 못한 증언 거부. 증언 거부는 314조가 안 됩니다. 근데 바로 피고인이 증언 거부를 초래했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314조가 된다. 이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속기 딱 좋아요. 이건 판례를 안다고 정확히 정리 안 해놓으면 판례를 안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원칙과 예외까지 정확히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1번 국정농단 사건인데 이거 진짜 어려운 판례예요.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판례가 3개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S그룹 이땡땡 둘이 이제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싹 해가지고 이 박정 대통령이 이제 이 비서관에게, 유명한 비서관이죠. 그래서 이 비서관에게 불러줍니다. 비서관을 이제 A라고 해보면은 불러줍니다. 2번 뭐 그냥 갑을이라고 얘기를 해보면은요. 자, 뭐 을이 뭐뭐라고 했다. 그러니까 거기 뭐 좀 도와주고 뭐 하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이 비서관 안종범은 이걸 이제 수첩에 이제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첩에 기재한 을의 진술, 이걸 또 누가 갑이 전달을 하죠. 갑이 전달한 을의 진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병입니다. 병은 내 이름을 최순실이라고 하지 마라 맨날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 이런 개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잘 알게 최순실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 사건에서 바로 이 안종범의 수첩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달한 이재용의 진술, 이재용이 뭐뭐라고 나하고 상담하면서 얘기했다. 이 내용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문 증거인지 여부에서 형사정법 310조에 있는 원칙적으로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311에서부터 316조까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 증거인지 여부는 요증 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래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 사실이면 전문 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 사실이면 본래 증거이지 전문 증거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기존에도 계속 있었던 거죠. 원진술의 존재 자체. 2008년부터 확립된 판시예요.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서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직접 증거면 전문 증거가 되지만, 이것도 있어요.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와 관계없는 간접 사실의 정황 증거로 쓸 때 반드시 전문 증거가 되는 건 아니다. 이것도 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기본 판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 증거로 사용한다면 이때는 전문 증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안종범의 수첩에 갑이 뭐뭐라는 말을 했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말을 했다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존재 자체로서 전문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병이 뇌물을 받았다, 수뢰를 했다, 병의 뇌물과 관련해서 뇌물 여부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했다가 이걸 다시 또 갖다 대니까 외견상 이렇게 되지만 결국은 이 진실성 여부를 갖다 댔을 때는 전문 증거가 된다.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100%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그 진술 내용, 일단은 수첩에 적은 거 면담 후에 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없어, 이것 자체로는 외견상으로는 존재 자체로 보인다. 그러나 결국은 최준실, 박근혜 둘이 공모해서 뇌물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 부분의 진실성에 대한 정황 증거로 제출된 거다 보니까 결국은 내용의 진실성과 관련돼서 다시 또 전문 증거가 된대요. 그래서 18대 대통령 박근혜가 피고인 이에게 말한 내용에 관한 피고인 이의 업무 수첩, 안종범의 수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쩌고 저쩌고에 대해서 나오고, 바로 이 지시사항 부분은 피고인에게 지시한 사실을 증명했다. 너 가가지고 최순실한테 저기 이재용한테 뭐뭐뭐뭐 해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시사항 부분과 관련해서 지시한 사실이 있다. 안종범에게 가서 뭐뭐뭐 이재용과 관련해서 뭐뭐뭐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줘라. 이것은 본래 증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피고인의 업무수첩, 자 이것은 이해하지 마세요. 업무수첩에서 지시사항 부분은 313조 1항에 따라서 뭐 진술 증거로도 쓸 수 있다. 자 이것은 그냥 눈 감아버리시고요. 그 다음 피고인 이의 업무수첩 중 대화 내용 부분이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대화한 내용을 증명한 거. 이재용과 대화한 내용. 대화 내용은 이때는 전문 진술로서 316조 2항에 따라서 원진술자 이재용이 사망질병, 외국거주, 소절비용 그 밖에 이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한 것임이 하나일 때 증거로 쓸 수 있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왜? 이재용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재용이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래서 316조 2항의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금방 들을 때는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쟁점이 있고, 우리 대법원의 판례, 판시상 이것만 보면은 이재용이 자 을인데
갑에게 한 말을 갑이 A에게 얘기를 해서 수첩에 기재를 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진술 증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316조 2항의 전문 증거래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제 이 최순실의 사건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병에 대해서는 피고인 아닌 갑이 피고인 아닌 을의 진술을 전문한 것이고, 아니 근데 여기 수첩에 적혀져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이 대법원 판시만 보면은 요것만 다퉜는데요, 1, 2심에서 보면은 이 부분은 또 313조 1항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재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재전문 증거이고, 재전문 증거로서 316조 2항과 313조 1항인데 이 부분은 다투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그밖에 객관적 방법으로 필적 감정으로 대체 증명이 돼서 이 부분만 다툰 거예요. 그래서 316조 2항에 나온 겁니다. 좀 어려워요, 학리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물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근데 첫 번째, 이걸 자꾸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의 말을 전달했고 이걸 수첩에 기재했는데 왜 316조 2항만 다퉜냐? 313조 1항은 1, 2심에서 이미 다 다퉜고 이것은 필적 감정으로 대체 증명, 313조 1항 작성자의 진정 상임 대체 증명이 됐다고 봐요. 그리고 쟁점이 된 사항은 바로 원진술자, 이게 전문 증거이고, 전문 증거와 관련해서 원진술자인 이재용이 법정에 출석해서 그것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16조 2항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첫 번째 외견상 진술의 존재 자체가 인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정황 증거로 쓰게 되면 이때는 다시 또 전문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지문까지. 그래서 그다음 판시 2번으로 나오는 것은 별건 아니고요. 그 수첩과 이 내용이 315조의 서류는 아니다. 그때그때 기계적 계속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냥 증거로 쓸 수는 없다라고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5조 서류는 아니다도 하나 부수 논점이고,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은 대부분 이걸로 나올 거예요. 내려가셔서 어떤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실성과 관련해서는 진술하였다는 것 자체 관계없는 간접 사실을 정황적으로 쓸 때는 반드시 전문 증거가 되는 것 아니다.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 어떠한 내용에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한 다음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 사실로 사용되면 결국은 다시 전문 증거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에서 전체 지문으로 되게 어려운 지문인데 이걸 알아두시고,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이번 한 번을 위한 거니까 맞춰주시고, 아마 이게 승진 시험이라든지 채용 시험, 이제 지금 시험 보는 시험에서 이 사실관계까지 싹 들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의 진술을 전달한 부분 316조 2항, 그 전에 313조 1항까지 엮여 있다. 이런 부분까지 얘기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가 나오는데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우 어려운 판례인데 이 부분으로 두 가지 정확히 해놓고 315조의 서류는 아니다. 이 정도로서 끝나게 됩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시까지 하고 또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